안녕하십니까. 보정근의 쏙쏙경제 보정근입니다. 제뒤에 보이는 그림이 그 해남에 있는 달마산이라고 하는 아주 그림 같은 산풍경입니다. 오늘 제가 해남 달마산 근처에 강진 쪽을 방문했는데 제가 한 컷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6월 2일 아침 뉴스 해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속속 경제에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해설 6월 2일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6월 2일 청와대에서 재계 4대 그룹 총수와 오찬을 합니다. 김총리는 모레는 또 재계 간담회를 합니다. 지금 박미성과 격려 차 모임입니다만은 재계에서는 박미성과 격려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박미성과는 다분히 한국 기업에 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기업 경시 풍조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런 의견을 표명하면서 기업의 재계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실용적 만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재용 부회장,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논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규제 완화라든지 혹은 노동 유연성 같은 경제 현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또 중국 리스크에 관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달 수출이 45.6%를 기록했습니다. 32년 내 최대 컴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45.6%는 전년 5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위축되었던 그런 기저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선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든지 반도체 의존 비중이 높다든지 또 물류가 차질을 빚고 있고 그런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연말까지는 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등 여전히 암초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게다가 아마 가장 큰 문제는 미중 간의 쟁패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새우등과 같은 그런 행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분기 물가가 일시적으로 2%는 넘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나왔습니다. 5월 물가도 높을 것이다. 그런 전망입니다. 물론 이런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년 동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저물가였던 것이 대한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물가 상승률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점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이 왜 문제냐면은 한국은행은 가장 큰 통화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는 2%가 목표입니다. 따라서 2%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한국에서 만약 금리를 올릴 경우에 지금 가계부채에도 1,70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기업부채도 1,60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또 국가부채도 현재 국가 채무만 하더라도 금년에 1,0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과 국가 정부가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더구나 금리가 오르면 현재 지금 원리금 상환 부담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원리금 상환 부담 자체를 연기해 가고 있는 약 103, 그런 금액도 그런 영세 중소기업의 부채도 135조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금융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3월달 취업자가 31만 명 증가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만 명만 증가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취업자 기준은 주당 1시간 이상만 일을 하는 취업자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계약직은 의무가입이고 일용직은 한 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일을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취업자 30만 명 증가분이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거의 3분 2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굉장히 불안정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정부의 세금 주도 일용직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가입자 10만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용 상태가 얼마나 불안전하고 임시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것, 창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7월 중에 슈퍼 추경을 약 30조 안팎의 슈퍼 추경을 공식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30조 안팎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지금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과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 지급, 또 거기에다 코로나 휴가에 대한 그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세 가지만 하더라도 약 30조 안팎의 정말 큰 추경을, 슈퍼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체에서 내달 국회에 처리할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수가 지금 부동산 세수에 호조 힘입어서 19조 원 정도 늘어나는 것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늘 정부 여당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최소 10조 원 이상의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될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도 국가 채무가 거의 950조 원이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금년 연말에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도 벌써 1차 추경도 많이 풀었는데 2차 추경에서 또 30조 안팎의 자금을 푼다고 하는 것은 나라 국간을 완전히 안전장치를 완전히 풀고 있다는 그런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하더라도 작년 1차에서 14조 원, 2차에서 7조 8천억, 3차에서 9조 3천억, 4차에서 19조 5천억을 푼 데 이어서 다시 5차에서 또 15조 원 안팎의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가계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전가계라는 게 실제는 전가계가 아니고 상위 30%를 제외한 전가계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1차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계에 지원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실제로는 전체 가계가 아니고 상위 30% 가계를 제외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여권은 민심을 수습하고 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야당은 문정부의 돈 선거 중독, 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라 또 계속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2차, 3차, 4차 추경을 편성해서 현금 살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패해서 경기가 붕괴되고 있고, 특히 그 부동산이 계속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민심을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현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과 학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에서 지원되었던 것,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19조 원 정도 19조 5천억이 나갔습니다만은 4차 재난지원금에서 나갔던 8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이 집행률이 제로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도 하지 않고 있는 속에서 다시 5차 재난지원금을 거의 30조 15조 원 안팎에 지금 재난지원금만 추경은 30조 안팎이고요. 재난지원금만 현재 약 15조 원 정도 안팎으로 지원할 것으로. 현재 4차 재난지원금도 8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이 실집행률이 제로인 상태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15조 원 내로 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런 보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재정이 어려운 속에서 용처를 정하고 그 꼭 필요한 용처인지를 다시 점검한 다음에 국민의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일단 자금을 확보하고 보자. 여기저기서 시험을 두고 또 무슨 각종 연기금에서 객출하고 해서 재원부터 마련하는 그런 선호가 바뀐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4차 재난지원금의 8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 실집행률이 제로인 가운데서 다시 5차 재난지원금 15조 원을 추진하려고 한다 하는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되면 금년에 올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그동안에 GDP 대비 40%가 넘으면 위험하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50%를 넘어서고 2025년에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7개월 전에 GDP도 60%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하는, 그거 지켜야 된다는 재정 준칙을 마련했습니다만은 그것이 40%가 아니라 60%로 정하면서 사실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물준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것마저도 다시 수정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국가 채무관리, 재정관리는 정말 재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너무도 느슨하고 확대 재정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재정 주도 성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지출하고 나면은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마치 과거 소득 주도 성장에서 먼저 임금을 올리고 나면 소득이 증가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근거로 해서 최저임금 급격히 올린다든지 주 52시간을 강행한다든지 하면서 비탄력적으로 강행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붕괴되고 있는, 특히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거의 지금 붕괴되면서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데, 다시 온데 불구하고 또 재정 쪽에서 재정을 먼저 풀면은 성장이 증가해서 시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재정 주도 성장 정책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제의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마치 소득주도 성장의 국가 경제를 파괴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주도 성장 정책이 확장 재정 정책만 하면서 국가 채무와 또는 국가 부채만 늘리면서 재정 위기만 앞당기고 있는,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재정 위기만 앞당길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동아일보에서 김순덕 논설위원이 국가 채무 비율까지 국민을 속일 것인가 하는 그런 도발적인 칼럼을 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IMF 재정 통계 매뉴얼이나 글로벌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부채와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 재정법에 의해서 계상된 국가 채무, 국가가 직접적으로 채무 상환에 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 발행 같은 것만 포함한 것이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Government Liability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것은 Government Debt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는 지금 국가 채무에서 포함하고 있는 국채 발행 외에도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금 부채라든지 그 외에 공기업 부채 중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채 같은 거 이런 걸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김순덕 논설위원은 이런 경우에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를 쓸 경우에 벌써 120%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추계한 끝에 이 정도 넘어선 것으로 이미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국제기준과 다른 국가 채무 비율로 이것마저 국민을 속이면서 다시 국가를 재정위기로 몰고 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그 국가 재정위기가 당장 이렇게 될 경우에 국가 재정위기만 가져오고 또 더 큰 문제는 국채를 발행이 대개 30년 만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20대가 바로 50대가 되는데 그걸 다 갚아야 되는, 세금을 더 내서 갚아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한국에만 있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가채무비를 사용하는데 많은 국제국에서는 그런 깊은 그런 그 실정을 잘 알지 못한 채 한국의 그동안에 재정은 건전하다. 미국도 100% 가까이 되는데 일본도 오늘 230%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첫 번째로는 기축통화국이고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가 약간 떨어지던 경우에도 아무런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런 한국은 국가 재정의 악화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되면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국가고 또 과거에 또 왔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국가 부채 비율을 쓰는데 우리는 국가 채무 비율만 쓰거든요.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 비율을 한다면 벌써 120%가 되었다는 것이 김순덕 논설위원의 지적이고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것인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날카로운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정부는 갈팡질팡 정책에 세금 폭탄만 국민에게 안기고 있다. 특히 그 부동산 세금 폭탄을 국민에게 안기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공사 사태에서 보듯이 공직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기와 부패를 그렇게 저지르면서 국민들만 투기꾼으로 간주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은퇴자들에게도 엄청난 세금 폭탄을 안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세종시의 특공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만은 이것이 세종시뿐만 아니고 여러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지금 현재 지방 분권이라고 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을 갔는데 오늘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LH공사의 진주에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도
특공을 제공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지방에 가 있는 공공기관들 전수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들만 은퇴 후에 겨우 집안채 아이들 키우면서 집안채 장만하고 있는 은퇴 노년들에게 수입이 없는데도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그 집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집을 팔면은 3주택자 집을 팔면 시세 차익의 82.5%가 양도세로 나가는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만 다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거주지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사를 갈 경우에는 1대1로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집이 대체로 주택 보유비율이 뭐 대략 3, 40%씩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주택자들이 있으면서 임대를 또 내놓고 하면서 주택의 여러 가지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본인식은 집은 한 채 갖고 있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회주의적 그런 발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3주택자의 경우에는 82.5%의 양도세, 징벌적 과세를 다시는 다주택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5월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2,454건이었는데 전월 대비 오히려 32%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잠김이 현실화되면서 되는 것은 태료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집을 팔면은 양도세를 82.5% 엄청 내놔야 되고 또 새 집을 살려면 취득세까지도 엄청나게 내놔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태료가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월세 신고제를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양도세 인상도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곧 등록 임대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계약 중인 주택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은 등록 임대제를 폐지하는데 약 65만 가구 임대주택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정부의 다주택자 고사 작전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세입자만 죽어난다. 뭐 이런 분석 보고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세입자만 더 이제 임대주택이 부족하면은 결국은 전월세 입자들만 서울을 벗어나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월세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부는 정책은 주로 규제 위주 정책이었기 때문에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서울 집값이 오름폭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그 주춤했던 강남 상구도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집값 급등조사를 탄 곳이 바로 GTX 역이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약 아파트값 상승률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대체로 GTX 수혜지가 싹쓸이를 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주택역이 미정인 우한 같은 경우에는 30평이 15억을 돌파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1년 새 6억 원이나 올라갔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때문에 난립니다만은 현재 백신이 비교적 순조롭게 공급이 되면서 백신 4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 예컨대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그다음에 현재 접종 중이고 아스트라제네카가 6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얀센이 6월 10일부터 모더나가 6월 중순경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쪽에서는 지금 암호화폐는 지금 이제 계속 횡보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약간 오르는 경우도 있고 약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이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횡보를 보이면서 약간의 등락만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6,0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드름 같은 경우도 역시 지난 며칠간 횡보를 보이면서 현재 2,800달러를 2,600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업비트 마켓 인덱스는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가 비교적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4,395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12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400만 원, 4,400만 원이군요. 4,400만 원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14만 8천 원으로 역시 조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 전반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도 인플레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에 그 4월 달 PCE 미 연준이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PCE 물가상승률이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상승률 3.2%를 기록하면서 미 연준이 목표는 2%를 크게 능가하는 그런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미국도 금리 인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나 주가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가격이나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된 것이 작년 3월 17일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작년 3월 17일이 바로 미국에서 제로금리를 실시하고 양적 완화를 재개한 날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미국의 금리를 거꾸로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하면 바로 주가나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으로 반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연준이 언제 통화 정책을 변경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워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옛날에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이제 대상으로 해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가 센트럴 뱅크 워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센트럴 뱅크가 어떻게 움직이나, 통화 정책을 어떻게 움직이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센트럴 뱅크 워치라고 하는 굉장히 투자자들이 필독하는 중요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처럼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더 나아가서 또 우리 한국 입장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지금 주가나 암호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6월 FOMC를 지금 이제 금년이죠. 이제 한 열흘 있으면 다가오는 한 보름 정도 남았거든요. 한 보름 뒤 다가오는 미국의 FOMC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시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청 1위의 비트코인을 넘어갔을 것이냐 하는 것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비트코인 시청은 하락을 하면서 이더리움 시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데서 이제 비롯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단순히 지급 결제에 쓰이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혹은 디파이라든지 NFT 같은 다양한 용도에 쓰이게 되면서 좀 이더리움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시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도 아마 멀지 않는 장래에 이더리움의 시총이 비트코인 시총을 능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9월 24일에 가상 자산 사업자라고 합니다. 가상 사업자라고 이제 특검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 거래소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보 인정을 거래소를 영위하려면 정보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현금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현재 정보 인정을 받은 곳이 약 한 20여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은행에서 현금 계좌를 투자자들의 현금 거래 계좌를 발급한 곳이 4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더기로 상당히 많은 거래소가 폐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코인들이 지금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코인들을 받아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런 자코인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이나 이런 걸 인적 그런 자원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에 상장해서 투자자를 해놓고서 한탕하고 나가는 그런 일도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코인들이 그런 거래소 자체가 이제 계속 앞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정부 인정이라든지 은행 구자 개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당히 그런데 상장해 왔던 코인들이 5월 달에만 해도 181개가 폐지가 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코인들이 폐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회사 코인을 맡아주세요 하는 코인을 수탁해서 관리해주는 수탁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제 크게 2개의 그 수탁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탁 회사들이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그 암호화폐를 보유해서 관리해주는 법률 회계 매매에서부터 법률 회계 처리까지 맡아주는 그런 보관 운용 물론이고 매매에서부터 법률 회계적인 처리까지 해주는 그런 수탁업체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단순히 지금 지역결제 거래라든지 뭐 이런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최근에 메타버스에도 NFT에 이어서 지금 디파이, NFT,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까지 사용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용도가 다양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지급 결제하거나 혹은 그 토큰의 특정 용도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대체 불가능 토큰, NFT에도 사용되고 디파이도 사용되고 다시 드디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우주죠. 유니버스 합성어가 메타버스인데 그런 메타버스 여기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암호화폐는 문자 그대로 초연결 초진영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헬멧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NFT에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고 NFT 시가총액은 작년에 3억 3,800만 달러에서 금년 1분기에는 2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거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 많은 경우에 최근에 그 NFT 거래를 하면서 NFT 열풍이 지금 크게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지난달 18일엔 작년에 있었던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과의 알파고와 이겼던 그런 대국 동영상이 NFT로 발행이 되면서 이 NFT로 발행된 이세돌 구단의 인공지능과의 알파고의 대국 장면이 배우 대국 NFT가 경매에서 2억 5천만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카카오가 지난 3월에 카카오의 그 블록체인 플랫폼인 크레이튼을 통해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섭의 황소 작품도 그림 시장에서 NFT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면서 지금 이것이 이중섭 황소가 황소는 박수건의 두 아이와 두 엄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김한계 무제 이런 작품들이 NFT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기료가 싼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채우라는 것이 전기료가 굉장히 싸면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근데 캐나다라든지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나라에서 전기료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집에서도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투자 증가에 힘입어서 정치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 투자가 또 증가하는 것이 약달러가 지속이 되고 금리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했으면 다소 지연되면서
약 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고 수출이 고조를 보이고 또 백신 접종으로 외국인이 백신 또 접종이 확산되면서 외국인이 다시 컴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금융 쪽에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만 4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연간 400%라는 얘기죠, 이자율이. 계속 그 최저한세율을 20% 낮추고 제도권 금융에서 개인들의 대출을 억누르니까 개인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 사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불법 사채 사용자들이 약 한 7, 8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불법 사채 이용액도 뭐 수조 원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 사채가 문제는 이자가 작년에 평균 이자가 4,400%라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빌리면 4천만 원 이자를 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조건 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통계상으로 나오는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서 부채만 부채 통계만 관리하기 위해서 억누르기만 하면은 그리고 또 제도권에서 대출 이자율을 최고 이자를 20% 낮추기만 하면은 거기에 돈을 사이 빌리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가게들이 불법 사채를 가면서 불법 사채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가정이 파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탈원전 손실을 12월부터 전기료로 메운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었고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원전을 폐기하면서 원전의 매몰 비용이 원전을 폐기하는데 매몰 비용이 1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조 4천억을 전력기금에서 이제 사용하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인데 이 전력기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 전기요금의 3.7%를 객출해서 전력기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력기금에서 1조 4천을 원전 폐기에 사용되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돈을 가지고 원전 폐기 비용을 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원전을 지금 이렇게 폐기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여러 나라의 주장이고 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그냥 무서버립니다. 그냥 우이도킹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기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다시 국민들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조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덮친 게 노조들이 온라인 판매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점점 이제 그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모바일로 거래하는데 자동차를 온라인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노조에서. 그러면 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만 추락하면서 일자리가 더 날아가겠죠. 그런 가운데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종 팹리스 팹리스라는 게 반도체 설계회사를 말합니다. 토종 팹리스 회사와 손을 잡고 차량 반도체 국산화에 나선다. 이제는 뭐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송현동 경북 옆에 있는 거죠. 송현동 부지에 현재 그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이건희 미술관을 건설하자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태평양 지역의 자원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 어선이라든지 혹은 태평양의 자원들을 중국이 싹쓸이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팽창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고요. 지금 국내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피의자 신분이었거든요.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도 김호수 검찰총장 되면서 김학의 사건은 무혐의가 될 듯하다 하면서 지금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김호수 총장이 중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의 중립성 시험대에 올랐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당면한 과제가 이달 초에 법무부에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있고
또 검찰 조직 개편안이 또 있고, 민감한 권력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김호수 총장의 앞에 놓인 큰 3대 과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태영호 국회의원이 이번에 정부에서 어제 열렸던 P4G라고 하는 서울정상회담의 오픈 자료에서 서울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평양을 보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평양을 보도하는데 태영 의원에 의하면은 문제는 서울이면 어떻고, 이것이 P4G가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라는 그런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프닝 동영상에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 나온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 사실이면, 이거 사실이 제가 정말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건데, 청와대 관계자가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태영호 의원이 하면 정말 이거 큰 문제라고 하면서, 청와대는 대한민국 수도가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라고 세계가 인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인식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로구 홍보 영상에서 김치를 연변 전통 음식이고, 더구나 처음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도무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서울을 표현할 자리에 평양을 띄운다든지, 또 백두산을 중국식 이름인 장백산으로 한다든지, 김치를 연변 음식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이 그냥 일과성이 아니고요. 한번 그냥 잘못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본 것처럼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떠냐, 이런 정도의 인식이 청와대까지도 퍼져 있다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의 신당은 없다, 독자 행보를 하다가 입당을 해서 경선을 해서 하겠다, 이런 대권 로드맵을 가시화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장제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몸을 던지겠다, 더는 자구우면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 입당이 조만간에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준석 현상이라든지 윤석열 입당 때문에 무척 들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윤석열이 당대표가 되려면 먼저 당파성을, 본인이 얘기한 당파성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유승민이라고 하든지 이런 특별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후보를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나경원 의원만 보고 계파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계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데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원회 도전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은 지금 홍영표 의원의 복당, 안철수의 합당,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보험 우파가 다 뭉쳐야 한다, 그런 얘기죠. 최근에 조국 장관의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또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발매되자마자 5만 부가 팔리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입시비리 유죄, 정경심의 입시비리 유죄 혹은 이런 것들을 재판부 판단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7대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그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혹은 입시 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혹은 웅동학원, 조국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이죠. 웅동학원도 허위소송 등이, 웅동학원의 허위소송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조의 책을 읽어본 기사의 보도를 보면은 본인을 노무현과 동시한,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거죠. 희생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표구록은 진실은 판결문에 있다. 판결문을 보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첫 공식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조국 사태를 일으킨 많은 공문과 분노를 가져왔던 조국이 다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서 그것이 그 사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런 변명을 하는데, 그 책이 그야말로 수시간 몇 시간 안 돼서 5만 부가 팔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정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어찌다 이렇게 되었나 싶습니다. 예, 근데 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는 오프닝 영상에 평양을 띄운다든지, 또 구로구에서는 또 뭐 벽산을 장백산으로 부른다든지,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나라가 대혼란인 가운데 심지어는 조국까지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변명을 하면서, 근데 그 변명한 책이 뭐 거의 수분 내에 5만 부가 팔렸다든지 뭐 이런 현상.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혼돈의 도가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